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배상TV입니다. 자, 오늘은 전화 상담을 하고 제가 직접 전화 상담을 했을 때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왜? 딴 데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합의금을 산정했을 때 예상되는 합의금이죠. 산정했을 때 왜 금액이 더 많냐.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금액이 많은 게 아니라 저희는 이때까지 판결받은 기준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른 데서 어떻게 금액을 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높게 말하지도 않고 낮게 말하지도 않고 평균이 이 정도다. 그리고 낮을 때는 아마 낮게 나오면은 이 정도 나올 거고 최대 높게 나오면 이 정도 나올 거다 라고 이렇게 전부 다 산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합의금을 산출할 수 있는 거는요,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산출할 수 있어요. 근데 장애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왜 산출을 못하냐면은 향후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요, 솔직히 보험사 담당자가 얼마 넣기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산정해 드릴 수는 없고, 장애가 확실히 예상되는 부상, 그 부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한선 얼마, 상한선 얼마, 그리고 평균 이 정도는 나오겠다 충분히 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십자인대 파열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보상금이 많이 산정되냐. 사실 그렇거든요. 십자인대 파열 같은 경우에는요, 40대 미만이면 거의 다 1억이 다 넘어갑니다. 수술을 한 경우에는요. 그리고 수술을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1억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왜 1억이 넘어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그래요. 십자인대 파열이 되신 분들은요, 뼈가 골절되신 분들하고는 다르게 걷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파열되고 나서 무릎 붓고 통증이 있지 한 2주 3주 지나면요 멀쩡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멀쩡해진다는 게 통증만 없다 뿐이지, 걸을 수만 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왜 그렇냐면요, 십자인대 파열은 우리가 대퇴골하고 경골, 그러니까 무릎 쪽이죠. 무릎 쪽에 뼈가 이렇게 안 흔들리게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걸을 때 전방 십자인대 파열되면 앞으로 흔들릴 거고 후방 십자인대 파열되면 뒤로 흔들릴 건데, 사실 걸을 때는요, 이 흔들림, 조금 흔들리는 정도는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언제 느끼냐면은 계단이나 내리막길을 가파르게 내려갈 때 무릎이 조금 덜 큰거린다 이렇게 느끼는 건데, 그렇게 못 느끼고 수술을 하고 나서는요, 재활을 한 3, 4개월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사실상 통증도 없어지고, 물론 무릎이 잘 안 구부러진다든지 흔들리는 이런 동요감을 느낄 수 있지만은 통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지 않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문의를 주면은 저희는 장애 부분을 산정을 하잖아요. 장애를 산정했을 때 금액이 억대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거는 일용 근로자 임금으로 산정했을 때만 해도 억대인데, 예를 들어서 연봉 6천, 7천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2억까지도 산정이 됩니다. 의사인데 연봉이 대략 한 3억 이상이 되거든요. 근데 산정을 하니까 십자인대 파열만으로 산정을 해도 대략 손해액이 4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소득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이 확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일용 근로자 하더라도 한 1억 정도 넘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고 그렇게 통증도 없는데 왜 십자인대 파열이 보상이 많이 돼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무릎이 동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영구장애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보통 어떻게 인정이 되냐면요, 5mm 이하일 경우에는 9.6% 영구장애, 그리고 5mm에서 10mm 사이일 때는 14.5%의 영구장애, 그리고 10mm에서 한 12mm 간다 라고 하면은 19.6%, 그리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29%의 장애가 인정이 되는 거죠. 사실 근데 12mm 이상 동류다 라고 하면은 재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소견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은 29% 장애가 다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면 왜 십자인대 파열 가지고 통증도 없고 별로 못 느끼는데 장애율이 이렇게 높냐? 자, 십자인대가 파열되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무릎에서 평생 걸을 때 이렇게 동요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은 이 무릎이 그냥 동요만 발생한다고 해서 멀쩡한 게 아니라 안에서는 계속 연골이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30년 뒤, 40년 뒤에는 관절염이 발생을 해요. 그 관절염이 발생하면은 인공관절 치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관절염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십자인대 파열이 그렇게 통증이 안 심하고 안 불편하더라도 이 장애율이 높게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교통사고나 아니면 손해배상으로 십자인대 파열이 됐다라고 하면요, 이 부분을 꼭 아셔야 돼요. 이 부분을 아셔가지고 향후에 이런 식으로 관절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계속적인 치료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보상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이 점을 꼭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빼놓으면 안 되는 게요, 십자인대 파열됐다고 십자인대 동료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인대가 파열됐을 경우에 그 안에 연골이 있어요. 무릎 사이에 간헐상 연골이 있는데 이 연골이 어느 정도 파열됐냐, 이거에 따라서 또 장애율이 추가적으로 병합이 돼야 됩니다. 자, 생각해보면요, 연골이 좀 찢어졌어요. 그래서 연골 절제술을 했습니다. 물론 연골을 완전히 절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보통 2분의 1 절제하든지 3분의 1 절제하든지,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했던 이 십자인대
파열 장애율에 플러스 3.5%의 장애가 더 더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내 손해배상액 산정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산정한 걸 들어보시면요, 제가 많이 산정한 게 아닙니다. 저는 정확하게 산정을 한 거고요, 다른 사람이 작게 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명한테만 물어보면 안 된다. 그리고 전문가를 선임할 때는 꼭 신중하게 선택해서 전문가를 선택해야 된다. 자, 제가 왜 전문가를 선임할 때 신중해야 되냐라는 거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제가 십자인대 파열 환자를 수임을 받아서요, 보험사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보험사 담당자하고 십자인대 파열 이 후유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 부분 합의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저희가 바로 소장을 진행을 하고 신체 감정을 받아서 이렇게 소송으로 진행을 할까요? 하니까 보험사가 합의를 먼저 한번 해보재요. 그러면은 보험사 기준에서 지금 십자인대 파열인데, 전방 십자인대 파열인데 장애 기준은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으니까 담당자가 9.6% 10년 장애 하면 안 되겠어요 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10년요? 아니, 연구면 연구지 십자인대 파열이 10년이 어딨냐라고 하니까 담당자가 뭐라 하냐면은, 아, 그렇죠. 예, 물론 연구장에 가야죠. 자, 그러면은 저한테 왜 9.6%의 10년이라는 장애를 던졌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보험사 담당자들도요, 자기가 만만한 사람들한테는 먼저 던져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미끼를 물면 금액이 낮게 합의가 되는 거고요, 저희처럼 이렇게 반박을 하고 다시 이제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인대 파열이 되고 수술을 하든 안 하든 이렇게 동료가 발생한다라면요, 그리고 교통사고로 합의를 해야 된다면 꼭 여러 전문가한테 상담을 하시고요, 저희한테도 물어봐 주시면은 저희가 정확하게 금액을 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